밖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건 오직 돈뿐이라면 당신은 그 사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들 도윤이는 제 삶의 가장 큰 위로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아이였지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레 한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최나연. 첫인상은 단아하고 예의 바른 듯 보였어요. 잘 웃고 대화도 매끄럽게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천천히 드러나더군요. 몇 번의 만남 이후 저는 그 아이의 말투와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음에 걸린 건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결혼은 결국 집안 대 집안의 거래죠. 서로 손해만 안 보면 성공이에요.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차갑게 꽂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애들이야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쁜 뜻은 아닌 것 같던데. 그 말에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가시처럼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며칠 후 나연의 어머니 최선자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될 뿐 얼굴 한번 뵙자는 말에 약속을 잡고 김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남에서부터 그녀의 태도는 압도적이었지요. 고개를 높이 들고 들어와 의자에 털썩 앉더니 건성으로 인사한 뒤 곧장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식은 크게 해야 체면이 서죠. 그래야 손님도 많이 오고 축의금도 제법 들어오니까요. 아드님은 연봉이 얼마쯤 되시나요? 직장은 안정적인가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불편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은커녕 재산과 조건만을 따지는 말투 속에서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듯했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한다더라, 예비 장모가 아주 야무지게 챙긴다더라 같은 이야기였지요. 정작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나연에게 마음이 깊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연이는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줘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말리면 오히려 더 집착할까 두려웠거든요. 대신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앞으로 우리 가족을 얼마나 큰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김포로 향하던 날 하늘은 맑았는데 제 가슴은 잔뜩 먹구름이 낀 듯 답답했어요. 퇴근 시간과 겹친 도로는 거북이 걸음이었고 내비게이션은 자꾸 우회로를 권하더군요. 혹시라도 늦을까봐 집을 서둘러 나섰지만 결국 약속 시각을 조금 넘기고 말았지요. 식당에 들어서니 창가 자리에서 누군가 팔짱을 낀 채 저를 훑어보며 앉아 있었어요. 최선자였죠. 반짝이는 장신구에 한눈에 비싸 보이는 옷차림. 눈빛은 이미 점수표를 들고 채점하는 사람 같더군요. 어머, 약속보다 늦으셨네요. 손목시계를 툭 치며 한마디 던지더군요. 멀리서 오시니 이해는 하지만 기본은 지켜야죠.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기다리게 해 죄송해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이미 서늘했죠. 자리에는 나연도 함께였어요.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는데 그 손끝에 묘하게 여유로운 도도함이 비치더군요. 음식이 하나둘 상에 오르자 최선자는 반찬 접시를 들춰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집 반찬은 늘 부실하네. 먹을 건 없고 가짓수만 많아 보이는 게 문제죠. 옆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머쓱하게 웃으며 물잔을 놓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샐러드 소스 왜 이렇게 달아요? 김치는 국산 맞아요? 요즘은 손님도 수준이 높아서 말이에요. 저는 직원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요. 고생 많네요. 직원의 눈이 제게 잠깐 닿았는데 그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표정을 제가 처음으로 보았죠.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꾹 삼키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면서 대화는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에 접어들었어요. 최선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더군요. 우리 나연이가 결혼하면 바로 서울 강남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신혼은 중심에서 시작해야 재미도 있고 기회도 많잖아요. 요즘 대출이 있긴 해도 사돈댁에서 조금만 보태주신다면 깔끔하죠. 예단 예물은 간소하게 하되 신혼집만큼은 체면 있게. 저는 최대한 표정을 관리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시작 단계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도 형편이 되는 만큼은 도울 생각이지만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최선자의 입술이 얇게 말려 올라가더군요. 나연은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적이며 시선을 피했고요. 그 작은 뉘앙스들이 제 마음에 박음질처럼 박히고 있었죠. 밥이 나왔을 때였어요. 밥그릇을 살짝 들어 위치를 옮기는데 손끝에 얇은 종이가 걸리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순간 놀라서 밑바닥을 들어보니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밥그릇에 붙어 있지 뭐예요. 저는 모른 척 쪽지를 손바닥으로 몰래 떼어 주머니 속에 쑥 넣었죠. 심장이 요란하게 뛰더군요. 다행히 두 사람은 각자 휴대전화 화면을 보느라 제 손짓을 보지 못했어요. 대화는 다시 흘러갔고 최선자는 제게 슬쩍 미소를 건네며 말했죠. 사돈댁이 든든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은 시댁에서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예의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뼈에 새기듯 받아 적듯이 마음에 박아두었어요. 그리고 미간이 아려올 만큼 참았죠. 도윤이 얼굴을 떠올리면 섣불리 자리를 엎을 수 없었으니까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말하고 자리를 일어났어요. 칸문을 잠그자마자 손을 떨며 쪽지를 펼쳤죠. 계산서 뒷면에 급하게 휘갈긴 글씨. 아주머니, 저 여자 문제 많아요. 결혼 말리세요. 인생 망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짧은 문장 몇 줄인데 머리 위에서 얼음물 한 양동이가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죠. 잠깐 마주쳤던 직원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상에 오르는 반찬마다 트집을 잡던 목소리,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던 돈 이야기.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서니 제 얼굴이 창백하더군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이 자리를 더 오래 끌어봤자 의미가 없겠다 싶었죠. 돌아가서 계산을 하고 정리하자고 마음을 다졌어요.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야겠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고 갈게요. 최선자가 눈썹을 치켜쓰더군요. 어머, 이 비싼 고기 다 남기고요. 다음엔 좀 여유 있게 나오시죠. 저는 미소만 남기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손끝이 얼음 같았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쪽지가 제 등을 떠밀었는지도 모르겠지요. 식당 문을 나서서 두 모녀와 짧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저는 골목 모퉁이에서 한번 숨을 골랐어요.
차에 곧장 타고 떠나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발이 저도 모르게 돌더군요. 다시 식당 안으로.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었죠. 그 쪽지를 쓴 사람. 점심 한창을 넘겨 한산해진 홀 끝쪽에서 아까 그 젊은 직원이 남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혹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를 빈자리로 데려가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탁자에 올렸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죠?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몇 초를 버티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도저히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사과할 일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야겠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요. 직원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분들 몇 번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이 어떻다, 직원이 어떻다, 사장 나오라 같은 말이 반복됐죠. 어느 날은 거의 다 먹은 정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어요. 주방 이모님들 머리는 다 짧고 모자도 쓰시거든요. 저희가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더 소리 지르며 손님들 앞에서 난리를 쳤고요. 결국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환불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오늘도요, 아주머니 오시기 전에 직원들 사이에 조심하자는 말이 돌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봤어요. 괜히 오지랖이라 욕먹어도 누군가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말을 듣는 내내 제 뒤통수가 얼얼해졌어요. 오늘 겪은 무례함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저 빙산의 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직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일이 커지면 증언을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만 겪은 일도 아니니까요. 식당을 나오니 바람이 한결 차갑게 느껴졌어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손바닥 속 쪽지가 자꾸만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같은 생각을 되뇌었어요. 확인해야 한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 아들의 삶이 걸렸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이 유난히 커 보였어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이었죠.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 저는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입을 열었어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오늘 본 것과 들은 걸 숨기지 않고 말할게. 그리고 천천히 식당에서의 일, 최선자의 말투, 밥그릇 밑쪽지, 직원의 증언까지 모두 꺼내 놓았어요. 말할수록 제 목소리는 담담해졌고 도윤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지요. 엄마, 그건 너무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의 첫 반응은 방어였어요. 예상했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나연이는 적어도 내 앞에선 그런 사람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앞에서만은 그랬겠지. 그래서 네가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네 귀로. 내가 틀렸다면 그때는 내가 사과할 거야. 하지만 만약 엄마 말이 맞다면 그땐 네가 결정을 해야지. 도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소파 팔걸이를 움켜쥔 손등이 하얘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잠시 후 그가 낮게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확인해 볼게. 감정 말고 사실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감정 말고 사실로 그 말이 우리 둘 사이 공기 속에 오래 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짧게 적어 두었어요. 직감에서 증거로 오늘 첫 단서 확보.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감촉이 묘하게 든든했지요.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길게 스쳐 있고 저는 커튼을 반쯤 걷어둔 채 불을 껐어요. 내일은 더 선명한 무언가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어둠이 고요히 내려앉는 동안 쪽지의 문장이 내 귓속에서 아주 오래 또렷하게 울렸어요. 말리세요. 인생 망칩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믿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문장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눈 감지 않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숨지 않고 본다. 확인하고 기록한다. 그리고 지킨다. 제 마음이 그 순간 단단히 굳어졌어요. 다음 장은 그렇게 시작되더군요. 도윤이에게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은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 확인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도윤이는 깊은 밤까지 방 안에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네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아. 내가 한 말만 믿지 말고 내 눈으로 네 귀로.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맘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확인해 볼게. 그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언제나 아픈 일이니까요. 며칠 뒤 도윤은 나연과 약속을 잡고 외출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죠. 저녁 무렵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길이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좀 봤어. 저는 조용히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내밀었고 아들이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분한테 반말을 하고 카페에서도 직원한테 계속 불만을 쏟아내더라. 작은 실수에도 한참을 지적하면서 사람은 강하게 대해줘야 말을 듣는 거라면서 웃는데 그게 너무 낯설었어.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속으로만 되뇌었죠. 이제 내 눈으로 본 거다.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도윤 씨 어머니 되시나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는데 웨딩 플래너 윤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죠. 사실 나연 양과 어머니가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가장 비싼 예식을 보장하되 비용은 절반으로 깎아달라 하시고 본인들이 홍보를 해주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솔직히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가 하나둘 제 손에 모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혹시라도 일이 커지면 증언을 부탁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작은 단서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모님, 실례지만 나연 양 어머니 알고 지낸 지 오래됐는데 조심하세요. 돈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습니다. 낯선 이의 충고였지만 제 마음속 의심에 기름을 붓는 한마디였지요. 도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나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 만약 정말로 사실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미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팔아서는 안 된다. 네가 지켜야 할 건 마음도 돈도 아닌 너 자신이야.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이 늦게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제 앞에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길게 이어진 메시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나연이 도윤에게 보낸 문자였죠.
결혼을 하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신혼집도 차도 다 맞춰줄 수 있지? 당신 엄마가 협조 안 하면 곤란한데.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계산과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 내가 너무 늦게 눈을 뜬 것 같아.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다시 한 줄을 적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창밖의 어둠은 짙었지만 제 마음속엔 오히려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눈을 떴으니까요. 하지만 그 빛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앞으로 더 큰 파도와 맞서야 한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은 방관자가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도윤이의 눈에서 확실한 깨달음이 비친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나연을 맹목적으로 감싸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발신이 넘는 흰 봉투. 조심스레 열어보니 포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를 각오하세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법적 위협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였죠. 저는 봉투를 곧장 변호사에게 보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설인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단호하게 말했어요. 겁주기용입니다. 실제로 청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확보하신 증거와 정황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곤란해질 겁니다. 괜히 위축되지 마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은 되었지만 제 안쪽에서는 이상한 분노가 일렁겼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듯했죠.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신을 나연의 과거 연인이라고 밝히는 남자였어요. 서진혁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는 망설임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사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과 선물을 요구했어요. 거절하자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고 부모님 가게에까지 찾아와 소동을 부렸습니다. 전 결국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 용기를 내 연락드렸습니다. 그의 증언은 제 의심을 완전히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와 만났고 그는 실제 메시지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까지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죠. 저는 자료를 전부 확보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설인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라면 재판에 가도 무조건 우리가 유리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미수로 맞고서도 가능합니다. 도윤은 이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을 혼자 있다가 저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저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늦게 깨달은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야. 네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게 더 값진 거지. 하지만 최선자와 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상에 우리 가족을 향한 허위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돈댁에서 약속을 어겼다. 여자 쪽을 함부로 대했다는 식의 글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마다 우리 집안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심지어 도윤의 회사 이름까지 슬쩍 끼워 넣었더군요. 저는 곧바로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남겼습니다. 방심위에 신고했고 변호사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정설인 변호사는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다 엮을 수 있습니다. 이젠 그들의 거짓말이 스스로 목을 조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집 앞에서 또다시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흰 봉투가 또 꽂혀 있었어요. 이번엔 위협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죠. 끝까지 가면 후회할 겁니다. 편지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바로 나연이 자주 뿌리던 향이었죠. 저는 손끝이 떨렸지만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봉투를 수거하며 말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명백한 협박입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계속 기록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숨거나 피해 다니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도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 앉아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같이 갑시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결혼이 깨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었고 제 아들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이름을 지키는 싸움이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펴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짓은 시끄럽지만 진실은 오래간다. 그리고 펜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조용히 지켜만 보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상에 퍼진 허위 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났고 도윤이의 회사 사람들까지 알게 될 정도였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곤란한 눈빛을 견뎌야 했고 저는 그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숨을수록 상대방이 기세를 올릴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 대응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설인 변호사는 제게 두툼한 서류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협박, 명예훼손 전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는 확보되는 대로 더 보강하고요. 그 말에 저는 무겁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싸운다면 적어도 공정한 결과는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최선자와 나연은 여전히 당당한 얼굴이었어요. 최선자는 제게 비웃듯 속삭였죠.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좋아요. 어디 두고 봅시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조정실 안에서 양측이 마주 앉았을 때 그들의 태도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우린 피해자다. 파혼으로 명예를 잃었다. 손해가 막대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증거를 하나둘 꺼낼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웨딩 플래너 윤가은 씨의 진술서, 식당 직원 김태호의 증언, 그리고 서진혁 씨가 제공한 과거 메시지와 계좌 내역까지 모든 자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이 사안은 단순한 파혼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협박이 얽혀 있습니다. 조정이 쉽지 않겠군요. 결국 합의는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던 순간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더는 미련 없어. 끝까지 가자. 그 목소리에 묻어난 단단함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역은 그날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또다시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네, 아들이 이 싸움으로 직장 잃고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합의하라.
편지를 쥔 제 손이 떨렸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담담히 말했죠. 증거는 이미 충분히 쌓였습니다. 이건 범죄의 수순을 밟고 있어요. 끝까지 가면 오히려 이쪽이 더 불리할 겁니다. 도윤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난 이제 무섭지 않아. 오히려 화가 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려 드는 사람들한테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어.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열린 두 번째 기일에서 증인들이 차례로 나와 진술을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상담 당시의 요구와 협박성 발언을 정확히 증언했고 식당 직원 김태호는 직접 목격한 갑질과 환불 소동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이어 서진혁 씨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똑같이 겪었습니다. 사랑을 가장해 접근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 요구가 늘었습니다. 거절하자 협박으로 바뀌었고 결국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진심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증언을 기록했고 최선자와 나연은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윤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낼 준비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야지. 진실은 무너뜨릴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짓은 스스로 무너진다. 우리는 그 무너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창밖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긴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재판장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어요. 낮인데도 유리창에 내 얼굴이 어둑하게 비치더군요. 도윤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그 고갯짓 속에서 아이가 결심을 굳혔다는 걸 읽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 밀리면 다른 데서 파고들 거라는 걸요. 그래서 다음 수를 먼저 뒀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 오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사람 하나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해야 해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답이 왔죠. 전직 형사 출신이 한 분 있죠. 투서, 소문, 그런 거 안 믿고 문서와 기록만 보는 사람이요. 저는 바로 약속을 잡았고 이틀 뒤 낡은 다방 구석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국 끓는 듯한 커피 향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어요. 대상 이름, 주민 앞자리, 전화번호, 주소. 그는 수첩을 꺼내 짧게 적더군요. 저는 알고 있는 걸 모조리 건넸고 마지막에 단단히 말했죠. 헛소문 말고 숫자로 보여주세요. 빚, 연체, 소송, 압류, 전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죠. 일주일이 참 길더군요. 그 사이에도 익명의 글은 늘어만 갔습니다. 시댁이 약속을 어겼다. 예비 며느리를 모욕했다. 같은 문장들이 커뮤니티 곳곳에 박히더라고요. 저는 새벽까지 캡처하고 저장했죠. 방심이 신고서에 정설인 변호사 이름을 적는 손이 어느새 익숙해졌고 경찰서 사이버팀 담당자와는 호칭을 줄여 부를 정도가 되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요. 드디어 두꺼운 봉투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밀어놓고 따끈한 보리차를 한 잔 앞에 두었죠. 숫자로 보시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턱 막혔어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제2금융권 대출, 연체. 각 기관 도장과 날짜가 줄줄이 박혀 있었고 김포 아파트 근저당 설정 내역에는 경매 개시 예고라는 빨간 딱지가 굵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쓰다듬으며 묻고 또 물었죠. 월 소득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여행, 미용, 명품 결제 내역이 반복되어 매달 3자리 후반입니다. 숨이 막혀 의자 등받이를 더듬었어요. 그는 마지막 장을 톡 치며 말을 맺었죠. 패턴도 나옵니다. 3곳 이상에서 같은 민원과 환불 소동, 상습이에요. 목표는 현금 흐름이 있는 남성으로 보입니다. 나는 서류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닫고 바닥에 걸터 앉았더니 오래 묵은 먼지가 한 번에 털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랑이라는 말에 위에 겹겹이 얹힌 계산표가 문서로 드러났어요. 감정은 헝클어졌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또렷해졌지요. 그날 밤 도윤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침을 삼키더군요. 엄마, 이건 숫자야, 도윤아. 누구도 부인 못해.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끝내자. 더는 미루면 내 삶이 끝나. 그 문장에 저는 끝내 참던 눈물이 비어져 나왔어요. 예상대로 곧바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상대 변호사 명의였죠. 일방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라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써놓고 불응시 언론 제보 운운하더군요. 저는 서류를 정설인에게 보내고 전화로 짧게 말했어요. 받았습니다. 그녀가 웃더군요. 잘 오셨어요. 이쯤이면 우리가 당겨도 됩니다. 맞고서 바로 들어가죠. 우리는 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중단, 사과문 게시, 접촉 금지, 위반 시 형사 절차 재개, 말줄임표도 여지의 여백도 남기지 않았지요. 법은 문장과 날짜로 움직인다는 걸 그동안 배웠거든요. 그날부터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 현관 앞 봉투도 사라졌어요. 대신 곧바로 채권자들이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오상철이 전화를 해왔어요. 경매 공고 떴습니다. 그 집 더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복수로 소비할 일이 아니었죠. 다만 남의 지갑을 발판 삼아 꾸미던 삶의 막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어요. 잠잠해진 틈에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도윤 씨 어머니, 저 나연과 예전에 잠깐 만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만나겠다 했고 작은 카페 구석에서 진술서를 건넸어요. 알바비로 긁힌 카드 명세서, 선물 강요 문자, 종이를 넘길수록 저는 숨이 더 깊어졌어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라도 와주셔서 고맙네요. 덕분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다음 장면, 저는 정면을 택했습니다. 도망도 숨바꼭질도 끝. 두 사람을 내 집 거실로 불러 모으기로 했지요. 텔레비전 낮은 볼륨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최 여사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집에서 서류를 놓고 오늘 밤이면 좋겠네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생긋한 음색이 돌아왔어요. 좋죠, 사부인. 서로 깔끔하게 얘기합시다. 전화를 끊고 거실 테이블 위를 정리했어요. 보라색 포스트잇으로 구획을 나누고 증거 파일을 순서대로 붙였지요. 식당 쪽지, 직원 진술, 웨딩 플래너, 전 연인, 금융 내역, 경매 공고, 온라인 허위글 캡처, 방심위 접수, 경찰 접수 한 장면도 흘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듯 배열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표정이 들어오더군요. 최선자는 팔짱을 끼고 나연은 입술을 깨물며 들어섰어요. 도윤은 제 옆에 서서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지요. 앉으시죠. 제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게 낮고 차분하더군요. 오늘은 감정 말고 종이로 이야기합시다. 최선자가 먼저 웃었습니다. 종이? 우리도 종이 많아요. 사과하면 좋게 끝내주려 했는데
저는 첫 파일을 열었어요. 식당 계산서, 뒷면, 휘갈긴 글씨. 여기서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증언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어요. 마침내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잉크 냄새가 선명한 대부업 연체 통지서, 경매 개시 결정문 사본. 최선자의 손등이 딱딱해졌고 나연의 어깨가 움찔했지요. 그때 도윤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연아, 사랑이면 사랑만 말했어야지. 왜 내 이름으로 네 빚을 덮으려 했어. 거실 공기가 금세 얼어붙었죠. 나연은 울음 섞인 소리를 냈고 최선자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려 했어요. 저는 손바닥을 들어 조용히 막았죠. 끝내러 오셨잖아요. 끝냅시다. 그들이 뭐라 말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 용지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었어요. 합의 조건안 허위글 삭제 및 실명 사과문 게시, 향후 접촉 금지, 법적 절차 상호 취하, 조건부, 위반 시 지연배상 및 형사고소 재개, 문장 사이 여백이 단단했어요. 선택하세요. 내가 마침표를 찍었고 그 말이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다 소파 등받이에가 닿았지요. 도윤의 손등이 내 손등을 찾아왔어요. 그 온기가 내 손바닥을 붙들어줬어요. 그날 밤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다음 편에서 말해야겠지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도망가는 마음도 아니었어요. 종이로 무장했고 진실로 서 있었지요. 잠이 들기 전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계산은 문서 앞에서 무너진다. 내일 마침표를 준비한다. 불을 끄자 방 안이 고요했고 고요는 이상하게 든든하더군요. 이제 정말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거실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그날 밤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겁니다. 최선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나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치를 보았죠. 그때까진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버티는 듯했지만 종이 위에 찍힌 도장과 숫자는 거짓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선자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필요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죠. 그 순간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나연에게 직접 묻더군요. 나연아, 너 정말 내 이름으로 대출 알아본 거 사실이야? 나연은 눈을 크게 뜨고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증거 서류에 그녀의 이름과 사인이 또렷했어요. 그래서 말끝이 흐려지고 눈물이 고였죠. 최선자는 딸을 감싸듯 손을 얹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젊은 애들 실수 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란요. 반복된 거짓과 사기가 어떻게 실수입니까? 제 아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실수라니요.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최선자는 합의 조건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과문 게시, 허위글 삭제, 불접근 각서 서명.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이름을 남겼죠. 나연은 울음을 삼키며 종이에 사인을 했고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였던 수많은 무게가 스르르 흘러내리는 듯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남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난 거지? 저는 잠시 그 눈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끝냈지만 끝난 게 아니야. 너한테 남은 건 다시 살아가는 일이야. 며칠 뒤 법원에서 조정 성립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된 것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걸려있던 허위 글들이 빠르게 사라졌고 방심위로부터 삭제 결정문이 연이어 도착했어요.
거짓의 흔적이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저는 마치 눅눅했던 방이 서서히 햇살로 말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몸부림은 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제 휴대폰에 다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고 정설인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협박 문자, 증거로 추가 확보. 만약 불이행이 계속되면 바로 형사 절차 재개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발버둥치겠지만 이미 판은 기울었다는 걸요. 거짓은 더 이상 뿌리 내릴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점점 예전의 얼굴을 되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소문이 잦아들었고 옆자리 동료가 다가와 조용히 말해 주었답니다. 힘들었지? 근데 다들 알아. 네 잘못 아니란 거. 그 말에 아이가 돌아와 제게 전하던 미소는 오랜만에 참된 웃음이었죠. 그리고 뜻밖의 기쁨도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소담 씨랑 계속 만나고 있어. 처음엔 친구처럼 지냈는데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 저는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흔들림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빛이었죠. 그래 도윤아, 이제는 네 마음을 지켜줄 사람을 만나야지. 며칠 후 소담이라는 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 부엌에서 같이 저녁 준비를 도왔는데 마늘을 다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는 요란한 것보다 조용히 오래 가는 게 좋아요. 두 분이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은 우리를 지켜냈다. 이제 남은 건 다시 살아가는 일뿐. 펜을 내려놓으니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부드럽게 번져 들어왔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최선자와 나연이 우리 집 거실에서 합의 조건서에 사인을 하고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짓의 벽이 허물어지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한동안은 불안에 떨던 제 심장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이도 점점 안정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늘 무언가에 흔들리고 불안해 보였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단단한 빛이 돌아왔거든요. 그 즈음 도윤은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동안 소담 씨랑 계속 연락했어. 친구처럼 지냈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커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도윤아, 사랑은 편안해야 한다.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곁에 있으면 고요해지고 따뜻해지는 게 진짜야. 며칠 뒤 소담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레 현관에 들어서서 두 손으로 선물을 내밀며 말했죠. 어머님, 저 사실은 많이 망설이다 왔어요. 괜히 폐가 될까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폐라니요.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저녁을 준비할 때 소담은 마늘을 다지고 채소를 씻으며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는 요란한 것보다 오래오래 따뜻한 게 좋아요. 두 분이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아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평화로운 웃음이었는지 모릅니다. 도윤은 소담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 눈빛 속엔 예전의 불안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죠.
아, 이제야 제 아들이 진짜 사랑을 만나고 있구나.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쉽게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온 도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나연 쪽에서 다시 문제를 만들고 있어. 이번엔 합의 위반이야. 온라인에 다른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가 잡혔어. 저는 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죠.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 그럴 줄 알고 모든 합의문에 위반 시 형사 절차 재개라는 조건을 넣어둔 거야. 이제 우리가 다시 움직이면 돼. 정설인 변호사에게 연락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약속을 어긴 쪽은 그들입니다. 이번엔 더 강력하게 대응하죠. 접촉금지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협박, 올인입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죠. 거짓이 발버둥칠수록 스스로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열린 법원 심리에서 나연과 최선자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단호히 말했죠. 합의 사항을 위반했으므로 이번에는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속 오래된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제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이젠 진짜 끝이야. 법정을 나서는 길,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오랜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우리 가족에게 마침내 빛이 스며드는 순간 같았죠. 그날 밤 소담이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차를 내오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힘드셨죠?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곁에서 도윤 씨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든든할 줄 그제야 알았던 겁니다. 그날 밤 노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은 남았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창밖엔 고요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평화가 번져오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난 걸까?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엔 아직 조심스러운 긴장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거짓과 싸우다 보니 쉽게 안도하지 못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안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나연과 최선자가 합의 위반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면서 판사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집안 거실 창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 끝에 얻은 승리라기보다 비로소 무너뜨린 벽 너머로 들어온 평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예전의 신뢰를 회복했고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너희 집안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이겨냈다라며 등을 두드려 주더군요.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잘 버텼다. 정말 잘 버텼다. 그리고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소담이와 도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장을 보고 작은 일상에서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하루는 소담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저는 화려한 것도 큰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도윤 씨랑 그리고 어머님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은 상처 속에 살아왔던 제게 평범한 삶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도윤과 소담을 데리고 시골집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이 그대로 있었는데 풀들이 무성히 자라 있었죠.
호미를 들고 땅을 일구던 제 옆에서 소담은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어머님, 흙 냄새가 참 좋네요. 이렇게 싱그러운 건 처음이에요. 도윤도 삽을 들고 거들면서 엄마, 이제 여기 자주 와서 같이 텃밭 가꾸자. 이 집이 우리한테 다시 힘이 돼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 아래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환하게 비워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늘 꽃길만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무릎이 쑤시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잦아졌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큰 병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레 웃으며 말했죠. 나이 들어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제는 나도 천천히 내려놓을 때가 됐나 봐. 그 말을 들은 도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드릴게. 그동안 엄마 혼자 너무 오래 버텼잖아.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버티며 싸워왔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제 손을 잡아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소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옆에서 도울게요. 저한테 어머님은 이미 가족이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은 남았다. 상처는 컸지만 그 자리에 사랑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건 돈도 체면도 아닌 서로의 마음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오랜 싸움과 아픔을 위로하듯 조용히 집안을 감싸주었어요. 저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제 인생의 긴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길은 따뜻한 평범함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